제가 강의하실 선생님을 소개를 하고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김병주 선생님은 미학자시고, 그 다음에 미술 평론가이시면서 하이퍼리얼과 트랜스리얼이라는 책을 직접 만드신 저자시면서 17대 월간 미술 대상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김병주 선생님한테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 한국을 내더니 교통형 가을 준비가 조금 되는 날씨가 있죠. 이럴 때 거기 이렇게 강연 오시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뭔가 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시간인 것 같은데, 도대체 공공미술이라는 게 뭔지 많은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미술 하면은 막연하게 그림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공공미술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없죠. 그러면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공공미술은 어떤 종류의 미술입니다. 우리들이 그 미술하고 사람 보면, 제가 소개받을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미술평론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술평론가 이러면은 뭐 하는 사람인지 대충 알잖아요. 미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비평, 평론을 하는 사람이겠다. 또 이렇게 또 이제 전공이 제가 미학인데, 그 미학자가 그러면은 미학을 전공하고 미학에 관련되는 미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겠다. 이게 이 이름을 들으면은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물론 이제 김병수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이 사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김병수라는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은 일단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인상이라는 게 있죠. 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 일상적인 경험들, 그 경험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죠. 일단은 키가 어떻다, 목소리가 어떻다, 요즘 사람하고는 다르게 남자들을 짧게 머리 자르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는구나, 등등등등 이런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판단들에 의해서 정보가 구성이 되어지죠. 그 정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경험들이 반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의 경우는 저 정도 나이를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있지만 짧은 머리에 깔끔하게 정장 차림에 다니죠. 근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게 판단이 되겠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뒤에 가면은 그런 판단들을 하는 게 미적 판단인데, 공공미술과 그런 미적 판단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저를 이제 교재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던져놓는 거예요. 뒤에 가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미적 경험이니 일상의 이야기니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저를 하나 이제 먹잇감으로 던져놓으면은 뒤에 얘기들이 이해가 좀 잘 되겠죠. 근데 그건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벌써 이미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더 심하게는 뭐냐면, 오늘 만나기 전에도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강연이 기획되어져서 공고가 나면은 지금 어떻게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이름을 쳐넣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뜨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나와 있는 사진 제가 아팠을 때 지금 그거는 다르죠. 그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게 그 전날부터 꼭 내가 아팠는데
약속이 10시인가로 사진 촬영을 제 서재에서 찍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그래도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머리는 다 감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머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제가 가늘어가지고 그냥 푹 죽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얼굴은 아파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찍어도 방법이 없더라고. 어떻게 찍어요? 네이버에 바꿔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이 정보들을, 사전 정보들을 다 최소한의 접촉을 하잖아요. 또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뭘로 제공되어 선입견으로 작동이 되죠. 세상에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 무언가를 느낄 때 선입견이 없으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 싸움할 때는 뭐라 그래요? 야, 선입견 없이 봐, 뭘 그러잖아요. 왜 그걸 색안경을 끼고 봐? 그거 없이는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온 인생인데 이 정도 이제 나이 먹고 그랬으면 우리 정도 되면 선입견이 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선입견 없는 사람들 애예요. 그냥 저게 뭔지 모르게 덩덩덩 나가 정도 있잖아요. 일단 그거 가져가서 뭐예요 또 만지고 이게 가져가시고 일단 그게 뭐예요? 무슨 맛을 보죠? 이 얘기 왜 하는지 궁금해요. 맛을 본다는 게 뭐예요? 맛을 본다는 거. 그게 테이스트죠. 테이스트. 이런 말 들어봤죠? 팝선연한테. 그게 너무 아는 게 많으시다. 너무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 계시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누구한테 자꾸 맞추게 돼. 그러면 나머지들은 저게 뭐지? 그러면 이제 표정을 보면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가게 됐어. 뭐예요? 그렇게 취향과 취미에 의해서 우리들은 미적 체험을 했죠. 그 미적 체험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체험에서 만나는 게 그게 미적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미적 대상이 미술의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어떤 제품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하나 들으면 이게 좀 그럴듯해 보이죠? 응? 이게 안경이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런던에 갔는데 이렇게 나오면 되게 비쌀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는 유명한 못 가지만 곳곳에 이른바 현대미술이라고 미술평론가적 현대미술에 관련되는 곳을 가요. 그래서 그걸 구경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런던이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런던의 현대미술을 보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보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구경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캔버스인지라는 어떤 중고품을 파는 우리로 치면 별로 시장이죠. 그런 데 가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봤는데 이게 원래 이게 아니라 뭐냐면 할아버지들이 돋보기 안경을 끼고 다 그게 끼어져 있었어요. 그게 이게 특별해요. 근데 보는 순간에 그거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주고 샀냐면 10파운드 주고 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옆에 있던 나이지리아산 목조각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걸 샀어요. 그리고서 다시 흥정을 했어요. 이건 공짜로 달라고. 근데 처음에 10파운드였는데 이걸 삼으로 인해서 이 목조각, 나이지리아 목조각 두 개를 삼으로 인해서 이거는 공짜가 됐어요. 그래서 공짜로 이걸 갖고 와서 한국에서 제 눈에 맞게 렌즈를 바꿔 끼웠어요. 내가 왜 그런
나중에는 나이지리아산 목조각 2개에 이게 공짜로 주세요 했더니 공짜로 주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너무 뿌듯해요. 나이지리아산 목조각 2개가 안 팔리던 2개를 지금 나한테 한꺼번에 해쳐버렸어요. 그것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희한하게 세트가 남여였으면 더 비쌌을 텐데 남을 샀어. 그러니까 좀 이상한 짓으로 쳐다봐. 그러면서 그런 누가 샀어. 난 떳떳하니까. 그래서 샀어요.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쪽으로 내가 봤을 때 좋았던 거예요. 한국에서 있잖아요. 안경들 왜 없어요? 안경들 많아요. 이제 한국에 없는 게 없잖아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없는 게 없어요.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들은 좋은 전시 보러 가려면 현대미술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됐어요? 뉴욕을 가니, 뭐 런던을 가니, 파리를 가니, 베를린을 가니, 하다 보면 어디라도 가야 돼요? 터프라고 가야 돼요. 지금 서울에 있는 것만 다 못 봐요. 나도 직업인데, 내가 직업인데 그게 내가 지난 여름에 벌어진 서울의 정말 세계적인 전시들을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자그마한 화장에까지. 그거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지난 여름, 2013 서울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면서 했던 것을 간단하게 리뷰를 썼어요. 어디 책에다가 정말로 그 신흥 디자인이 아니면 나도 못하다 이걸 다 못 가요. 그 정도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상품들도 그렇잖아요. 제품들도. 그런 제품들을 내가 보잖아요. 하필이면 그 런던에 있는 어린 조그만 정말 조그매요. 그 벼룩시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의 노팅힐이잖아요. 노팅힐은 그건 벼룩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긴 그냥 관광지예요. 진짜 이제는 그 노팅힐 영화 때문에 완전 세트장이 됐어요. 정말 사람들이 지하철 신문이나 같은 데 가면 무슨 로봇처럼 그냥 가죠. 정말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래요. 거기서 뭘 상품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페미니스트라는 정말로 있는 거 주워가지고 저걸 누가 사가나 근데 심장이 막 한참 들여다 한 30분 들여다 그리고 주머니에 푸시푸시 하면서 뭐 몇 파운드 주고서 사고 그걸 사라고 내놓는 사람은 진짜 그거 한 30분 동안 고민해다 사가는 사람이라 난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로 이만해. 정말 예전에 돋보기, 압축 렌즈도 아니고 정말 내가 끌고 간 이런 게 있었어요. 더 웃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선택했어요. 이런 적 취향과 내가 이것을 사겠다는 적 판단, 이 취향 이런 거 중요한 거죠. 이게 또 이따가 얘기할 일상의 이야기니 우리 빗적 체험이니 하는 얘기들이 같아서 이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드리지 않냐면 공공미술이라는 게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아주 특이한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알아주실 사람. 주최 측에서 들으면 이상한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주제가 그거 또 첫 강의를 나보고 하래. 그거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내용이 현대미술에서 보는 무슨 공공미술이래. 야 이걸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가서. 그렇잖아요. 현대미술 하나만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현대미술에서의 공공미술이래. 제가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게 현대미술론이에요. 애들하고 싸먹지를 안 하면 죽겠어.
이렇게 오실 정도면은 혹시 그 돔브리치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비웃지 마. 이런 표정으로 그 정도 TV야?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웃으셨을 때는 몰라서 웃는 거였어요? 거의 미술의 바이블,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이게 크리스찬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쁘지만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다 옳은 건 아니죠. 그 은유적인 것도 있고 뭐 이제 그쪽의 문화적인 습성 때문에 나와서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거는 우리는 감안을 해서 가져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 책이에요, 사실. 공부지의 스토리 오브 아트라는 책이 우리말로는 뭐 사무술사잖아요. 그래서 돼 있죠. 근데 그거 완전 이상한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뭐 미술이 아니지. 여기 저는 내가 어디 미술 관련되는 미술 수업을 가든 미술 관련 어디 특강을 가든 뭐든지 가든지 가보면은 여기는 저기 카메라 작동시키는 분 이외에는 남성분이 없죠. 대부분 이래요. 대학의 미대 강의를 가든 뭐 아니면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든 어디 특강을 가든 대개의 경우 이래요. 근데 이 경우는 한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좀 덜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면. 뭐냐면은 이 옆에 남편분들이 와서 앉아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멋지게 하고서는 이렇게 갤러리나 아니면은 이런 강연장에 나타나세요. 그럼 옆에 한 두어 발자국 뒤에 이렇게 100발이 넘은 할아버지 남자가 막 쫓아와. 자기 버리고 갈까봐.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 여성분들은 날 시키려고 좋아해서 이제 남자분들한테 아론 아티스트 예술가냐고 되게 멋있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에 지금 올 수 있는 사람은 직장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근데 아니 이러면서 귀찮아해 표정이 왜 이러지? 이상한 거야. 근데 옆에서 물어봤어 그 지원사 근데 물어보잖아요. 나를 잘해주는지 아는 것도 많고 나한테 막 너는 어디서 왔냐부터 해서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이상하잖아요. 같이 왔는데 그런데 이게 그 커플 하나만 내가 그랬으면은 안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그랬는데 대개의 경우 그래요. 대개의 경우. 그래서 물어봤어. 거기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교수한테 야 너는 어디 갤러리나 무슨 어디 행사장이나 강연장 가면 그래서 나는 물어보는데 대개에게 비슷한 이런 체험을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어요. 남자들이 버림받지 않으려고 딱 붙어가지고 귀찮아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집 안에서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분들은 이 여성분들은 한번 받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감수성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게 꾸준하게 유지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 남편만 몰랐던 거야. 자기의 와이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아무도 안 불러주고 같이 안 불러주고 할 때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뭘 다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그걸 하려니까 되나. 그러니까 내가 말 시키면 짜증나고 귀찮고 이러는 거죠. 그런 현상이 점점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디를 가서 내가 강의하거나 이러면은 느껴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이나 후배 남자들한테 말을 해줘. 얘가 정신 차린 거야. 너도 위험하다. 우리도 멀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지금 보기에는 유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열심히 대입해요. 제가 미리. 그러니까 그렇게 그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 그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의 이야기, 그 서양 미술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미술 이야기 책을 보면은 오히려 편해요. 읽기가. 왜 그래요? 예전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편안하게 정말 이야기를 들려.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라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 책이. 근데 이른바 contemporary art,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예술 작품이 맞나 싶은 것들이 많죠. 제가 막 어렸을 때는 피카소의 추상화 정도만 봐도 저게 미술이 맞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의심은 아무도 안 해요. 그건 미술이 맞아. 근데 지금 있는 나오는 것들 저게 정말 미술이야. 예를 들면 지금 남대문 근처에 있는 플라토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플라토라는 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서로 이렇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금 주고받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삼성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이죠. 자랑하는 월요일은 휴관인데 월요일에 저는 가서 제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각각 소개받았던 이른바 월광미술 대상을 받을 때 거기가 시상식장이고 거기가 관찰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 이제 관계자들만 모여서 먹고 한잔하고 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게 뭐냐면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일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뭐냐면 잘은 모르지만 일본 만화책이나 혹은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장면들 같은 게 마구 걸려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하나가 무라카미 다카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하냐, 이 핫하다는 말을 잘 나가는, 그 애들이 요즘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잖아요. 맞아요. 무라카미 다카시가 요즘 제일 잘 나가요. 또 하나 잘 나가는 사람 또 하나 있죠? 서양이면 영국이 아까 에미앙스트. 모르시는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했어 지금. 근데 이 동서양의 정말 쌍벽을 이루는 이 아트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죠. 아트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왔죠. 현대미술 얘기하다는 말은 갑자기 아트 비즈니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술 사업이죠. 그러니까 아트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트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야? 무라카미 다카시나 에미앙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다른 거는 이유가 있죠. 이 예술 세계에서 자기들이 예술가로서 작동하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거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다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들이 미술관에 전에 갔잖아요.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 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 사람들 없을 때 나 혼자서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열심히 보고 싶고. 근데 그거 들여다가 본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미적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를 더 안다든가 아니면 행복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에는 좀 일어났었죠.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왜냐면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성화라는 게 이콘이잖아요. 중세, 서양의 중세에 있어서 그 크리스찬이티 이게 그 정신과 내용을 그림으로 안녕하세요, 택배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럴 때 우리들이 머릿속에서 잘은 모르더라도 떠오르는 게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지나 성당의 천정만이 이 경우에 그러면은 하느님과 아담이 속한 이 베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많죠. 그 엄청 아주 그 변주는. 근데 그거 볼 때 우리가 어때요? 황홀하죠. 우리 느낌은 황홀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야? 황홀함을 가능하게는 아우라가 있는 거죠. 이런 미적 체험이 현대미술에서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무라카미 다카시 그림 보면서 그 이상 이빨 있는 이상한 그림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와 인간은 고귀한 거야. 우리는 신을 닮았어. 이게 안 되죠. 데미아노스트가 상어 사다가 우리 그 생선 칼집에서 토막 내듯이 탁 쳐가지고 그 방부제 있는 그 아크릴 박스에다가 투명 아크릴 박스에다가 탁 집어넣고 그 전시하는데 제목을 쫙 멋있게 지났어. 나 못 외워. 싫어. 못 외워. 그거 보면서 손을 떠올려서 미켈란젤로의 시스템과 성당의 전시장소에서의 그거를 뉴스가 체험할 수 있죠. 이러니까 현대미술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어려워요. 이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이 앞에 이 얘기 막 내가 그거 영상 보여주면서 아니면은 영상 안 보여줘도 상상을 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건 대단하지.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나 신발을 안 벗어서 나는 신하고 붙어서 신 벗는데 너무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대. 막 발이 부어서 이러면 역시 예술가는 건 고뇌에 찬 사람이야. 데미아노스트나 무라카미 다카시 보세요. 그 사람들 어디 고뇌에 찬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런던 현대미술을 돌아보고 갔을 때 그때 게고시안 갤러리에서 우리 잘 아는 그 땡땡이 그림 있잖아요. 땡땡이 그림. 막 내가 묻혀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누가 가만히 있나. 그 땡땡이 그림이 그 게고시안 갤러리가 거기에 3개가 있었는데 동시에 열렸어. 근데 거기에서 열린 게 아니라 뉴욕에도 있고요. 게고시안 갤러리는 홍콩에도 있고 이렇게 뭐 두바이에도 있고 그래요. 동시에 다 열린 거야. 근데 런던에 있을 때 했었는데 그날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갔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회화 작품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트샵 있잖아요. 아트샵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은 티셔츠에 이렇게 땡땡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팔아요. 그걸 싸.
근데 옆에 이제 또 뭐 땡땡이가 있는데 이거 또 좀 싼 땡땡이가 있어요. 뭐 파마 땡땡이. 이건 조금 싸. 근데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 누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 양력 쓰고서 막 못질하고 있어 보내다가 내가 뒷모습 보니까 어디서 뭐 본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아까 나이지리아 나는 이렇게 남자인 거 샀다고 보면 알아. 의심을 하지 마시고 상상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이상한 거야. 본 사람 같아. 근데 이제 안에서 보면 거기 코디네이터는 놀고 있어. 쩝쩝거리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상의 하나 돌아보는데 보니까 그 남자야.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작품을 직접 이렇게 걸고 있어. 그 파마 작품을.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재밌는 사람인데요. 이제 그 땡땡이 얘기하니까 이 땡땡이 무늬를 우리 아마존 아시잖아요. 나도 여기 가 있는데 책을 여기서도 봐요. 아마존 kindle을 여기다 앱을 깔아놔서 그냥 여기서 화면에 여기서 막 다운받아가지고 어느 구조는 여기서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책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는 그 추천을 그릇이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거를 추천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인간이 맨날 그 사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내 이름을 내가 주문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추천할 때는 책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막 추천이 올라와. 그래서 나 그걸 할수 없이 같이 봐야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기 땡땡이가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사단이 벌어지겠구나. 데미안스트가 고소하고 되겠구나 그랬어요. 어떤 얘기예요? 데미안스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땡땡이를 싸게 팔잖아요. 그 유사한 걸 보면. 근데 그 저작권을 또 주장하기도 힘들어. 그렇게 노란 땡땡이, 빨간 땡땡이 이렇게. 근데 이게 뭐 그게 왜 네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랬어. 그거를 데미안스트가 저랑 똑같이 아마존에 가입해서 그걸 주문해서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데미안 허스트 썼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데미안스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몇 배로 불려가지고 또 팔았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팔았어요? 한정판 이렇게. 한정판 비싼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한정판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구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인간이에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이태원들로 1년간 신발 안 먹고 그쳐주자 먹으면서 목 이렇게 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신발 안 먹고 가게에서 잘 눌러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랑 그러면은 야 정말 그게 좀 숭고해 보이잖아요. 아름답고 나도 인간이야. 저는 존재와 같은 인간이야. 그가 창조해낸 예술 세계와 같은 나도 인간이야. 그리고 그 예술 작품에 담고 있는 그 세계, 그 보기하고 보결한 세계, 그게 나야. 근데 지금 재밌긴 한데 데미안스트 얘기를 내가 좀 하겠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어디 가면서 이제 땡땡이 작품을 봐. 아씨 나는 진짜 고결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데미안스트 얘기를 나한테 들었는데 야 정말 나는 낙삭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난 그래서 내가 인간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러진 않죠. 그렇잖아. 재밌게 듣지만 나는 그런 인간하고는 달라라고 생각하지.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벌어지는 현대미술을 내가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미술 속에서 공공미술이라는 뭘 어떻게 몰라요. 그때 첫 시간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미술이냐,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류의 미술이냐, 차라리 이 얘기를 해보자. 어디는 보면은 우리들 공공미술 하니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미술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미술의 한 종류
미술의 한 종류라고 일단 쳐보자. 미술의 한 종류라고 쳐보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현대미술하고 연결되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미술하고 현대미술하고도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내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전에 얘기했었던 미켈란젤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미술 같잖아요. 그건 미술 같잖아 진짜. 감동스럽고. 근데 우리 잠깐 전에 얘기했던 그 일본 만화책에 툭 튀어나오는 그 일본 만화를 전문용어로 망가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만화를 그냥 내 모여로 가져간 게 망가예요. 근데 외국에 서점들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트 코너가 있어요. 그럼 아트 코너에 가면은 한쪽에 가면 한쪽 코너에가 MANGGE 망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써놨어요. 세계가 꼭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좀 대형 서점.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의 장르로서 그러니까 아트 이렇게 그 필라소피 이 뜻이 망가가 있는 거예요. 그 상상을 초월한 우리나라에서 일본 만화 기웃잖아 딱 글로벌한 현상 망가.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는 가치가 달라요. 근데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여기서 느꼈던 내심적인 그런 마음을 느끼기 쉽지가 않죠. 특히 데미안스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땡땡이 관련된 땡땡이 에피소드를 월에 떠올리는 다음부터는 그 데미안스트로 대표되는 그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해서는 저게 정말 예술일까? 이런 느낌이 들죠. 여전히 미술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의문들이 만들어놨죠. 오늘은 제가 사건을 좀 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연이 며칠이 남았잖아요. 제 뒤로 아마 이분들이 수습을 해줄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얘기인데요. 공공미술은 어떤 종류의 미술인가 해서 도대체 여전히 현대미술이 미술인가? 그러면 또 공공미술은 현대미술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야 좀 뒤죽박죽이 되고 이러고 나면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수용했던 미술들 혹은 미적 판단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러시죠. 사실은 그렇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정확하게 정말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해서 공공미술이란 말이죠. 1번, 자 그 다음 2번, 자 그 다음 3번 이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을 가지고 조금은 내가 수습을 하고 와야겠죠. 사건, 완전히 100% 내가 사건 사고만 일으키고 가면은 그 다음 분들한테 정말로 그 치사하다는 소리 내지는 욕을 먹겠죠. 그리고 또 오늘 그 댁에 돌아가실 때 길에서 아씨 어저께 혼자 이거 뒤숭숭 하더니 오늘 진짜 이상한 소리만 듣는구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이제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공공미술 말고 이런 말 혹시 들어봤죠? 순수미술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예전만큼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등장하는 낱말이 순수미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있겠지만 순수라는 낱말은 상당히 위험한 낱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화할 때 누구를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을 좀 길게 하면 뭐예요? 너는 순수해. 너는 깨끗해. 이 소리잖아요. 순수한 그렇게 순수 미술이라고 했을 때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비순수 미술이죠. 비순수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더러운 거죠. 순수 미술의 나머지는 뭐예요? 더러운 미술이죠. 정답게 얘기하니까 나는 순수해, 난 순수 미술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나 이외에는 뭐라는 거예요? 비순수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더럽다는 거고, 그건 뭐예요? 등급을 따지면 나는 1등급이고 너는 1등급 이후에 알아서 등급이라는 거죠. 2등급이든 몇 등급 꼴찌든 뭐든지 간에. 근데 이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파인 아트예요. 지금도 어디 가면은 그냥 아트라고 하는 거, 파인 아트라는 낱말이 가끔가다 쓰여요.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여요. 근데 참 희한하죠. 번역의 방식이. 처음에 잘 지냈어? 아유, 잘 지냈어. 아이 땡큐 이거죠. 그 파인이에요. 그 파인이 동아시아에서는 순수 미술. 사실은 좋은 미술. 파인하는 건 좋답니다요. 이 가치 평가가 이미 들어요. 순수 미술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순수, 아까 우리가 그 가치 평가잖아요. 근데 파인은 뭐야? 좋다는 거야. 좋은 미술. 좋은 미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안 좋은 미술. 안 좋은 거죠. 그 얘기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나쁜 미술이죠. 실제로. 근데 이런 생각이 무지하게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서양 미술 사람 번역되어진 스토리 오브 아트라는 제 책을 꼭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싶을 때는 좋은 것만 하고 알 수는 없어요. 하기 싫은 것도 좀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알고 싶으면 내가 꼭 권하는 건 아니고 좀 알고 싶으면. 근데 거기에 그 흐름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동굴 벽화 시대부터 그리스 뭐 해서 중세석기 내려오잖아요. 이게 다 미술의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미술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가 그렇게 써서 그걸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역사인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고조선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조선을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이련이, 그 대표적인 경우는 그 이련이죠. 삼국유사를 쓰면서 거기에 제일 처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삼국사기는 안 나오잖아요. 김무신승은. 근데 우리는 두 개를 절충해야 돼 이러면서 삼국유사를 채택하죠. 고조선 쪽으로. 비슷한 거예요. 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저기까지 연결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미술하면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누구든지 간에 대충 동의하는 이게 뭐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야? 선입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줘요?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세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충 유사한 선입견을 가지고 미술에 대한 왜? 우리 문화가 교육시킨 세뇌시킨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어요? 한국말로 일반적인 이런 미술이라는 관념을, 노션을 교육받은 게 사실은 전후예요, 전후. 6.25 이후에요. 미술 시간. 그 전에 미술, 대충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진 미술, 한 100년 돼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지금 대충 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서양은 아까 돈을 쳤으니까 원시시대도 몇 천년 될 거야. 거기가 300년밖에 안 돼. 우리들의 머릿속에 지금 정도의 미술이라는 관념이 만들어진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머릿속에 있는 미술이라는 관념이 대충 뭐예요? 일단 대개의 경우는 그림이죠. 그걸 조금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회화 이렇게 얘기하죠. 응?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림 말고 또 우리가 그래도 미술을 하면은 떠올리는 게 뭐였어요? 조각 이런 거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스컬프처가 조각이 조금 우리 말에서 다른 데 쓰이고 있어요. 사실 조소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화는 뭐예요? 평면에다가 뭔가를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조각은 뭐예요? 공간을 차지하는 그 덩어리인 거죠. 그랬을 때는 뭐예요? 그걸 만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깎아내기도 하죠. 조각이죠. 어떤 데를 기둥에다가 붙여나가기도 해죠. 소조죠. 그러니까 조각과 조소가 통해서 정확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회화와 조소가 우리 머릿속에는 미술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공동체 있잖아요. 여기서는 대충 한 100여 년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벤션, 발명해낸 곳이 어디냐면 서유럽이에요. 서유럽에서 인벤션 했는데 그것이 한 대략 300년 돼요.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면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정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그게 밥벌이잖아요. 근데 이런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났겠어요? 그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임.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 그걸 이름하여 미학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이거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잖아요. 또 그럼 제가 우리 집에는 가면은 저는 그 작가들 작품을 마음에 들면은 사요. 근데 물론 나는 그 화랑을 거치지 않고 작가랑 직접 사기 때문에 그 화랑에게 주는 돈보다는 제하고 나는 직접 구입을 하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둘 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거잖아요. 본인이 좋더라.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거 막 이상한데 나는 그걸 나름으로 생각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겠다. 난 이게 너무 이쁘다. 마음에 든다. 좋다. 해서 샀잖아요. 물론 나중에 찍어서 이렇게 공짜로 했지만 그거랑 내가 어느 회화 작품을 작가에게서 내가 사는 거랑
내가 미적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사는 샀을 때 이 사는 행위에 있어서의 결과는 뭐예요? 얘는 예술 작품을 산 거고 얘는 뭐예요? 공예품이나 공산품을 산 거죠. 300년 전에는 이 구분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구분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분을 미적 반조를 하는 거예요. 이 미적 체험을 하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미적 체험을 하는데 이 체험의 내용이 뭐냐면 미적 반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죠.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걸 이해하면요, 미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설명하는 책들이요, 끊임없이 그거 설명하는 거, 이게 뭔지를, 이게 뭔지를 계속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해요. 저도 다른 방식으로 막 하잖아요. 이게 딱 누군가가 한 방에 해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굶어 죽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면 되잖아요. 그럼 맞아 이러면 되잖아요. 나도 다르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도 다르게 설명한다. 우리끼리 만나면은 가끔가다 막 싸우다가도 참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참 좋아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 안 나는 게 좋아. 네,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가을에 비가 막 내리고 낙엽이 툭 떨어져요. 바다로 지나가는 우연히 봤어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가을이구나.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가슴이 찌뿌지는 그 밀려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 장면을 좋다라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은 판단. 그게 좋다. 아무런 나한테 유용한 유용성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 좋다, 좋으면은 돈이 막 생기든가 아니면 내가 그 지위가 올라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나길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좋다. 그럼 우리 심각한 게 다 느껴보셨죠? 그게 바로 미적 체험에 있어서의 사심 없는 마음. 그게 여러분들은 어디서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칸트라는 사람이 말했던 그게 무관심의 관심 혹은 무사심의 관심. 사심 없는, 그러니까 억지로 어떤 것에 관심을 막 기울여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심 없는 마음에서 오는, 왜 사심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 돼, 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마음. 그게 가끔가다 어디 이렇게 글을 보시다가 칸트 얘기 나오고 무관심의 관심 이러면은 그게 바로 미적 체험의 미적 반조의 핵심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아까 그랬던 평화나 조소 이런 예술 작품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
만남이 미적 체험, 미적 경험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미적 반조에 의한 판단. 이렇게 해서 이 범주에 드는 게 뭐예요? 순수 예술. 근데 그 책은 아니 예술하고는 진짜 이건 논하고 싶지 않아. 나도 지금 보면 나도 머리가 인생이 정말 짜증스럽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럴 때는 한번 제가 추천해 주시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우리는 도대체 인간의 판단을 한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미적 판단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미적 판단하고 이 사람은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이런 미적 판단하고 이게 목적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차원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적 판단이 저급한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냥 아까 잠깐 느꼈던 그런 판단이죠. 미적 판단이 저급한 판단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그 목적까지 이어지는 그 판단의 방통식. 굳이 나는 이 책을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굳이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근데 정말 인생이 삭박하고 뭐 이러지? 이러실 때는 한번 그걸 옆에 놓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야, 인간도 살았는데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때 왜 이제 파인아트, 순수 예술, 순수 미술과 미학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마누엘 칸트가 독일 사람 같잖아요. 참 희한해요. 유럽이라는 나라. 책에 보면요, 퀸이 베르크리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 근데 글은 독일어로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나라 땅이냐면 독일이 있잖아요. 동독, 서독이 있었잖아요. 또 분열돼 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폴란드 그에 이렇게 잡혀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독일 땅이었는데 폴란드가 다 가져갔었어요. 근데 폴란드는 또 어디가 있었어요? 소련이 가져갔었어요. 복잡해요. 근데 지금은 독일은 그 사람이 태어났던 데를 가려면은 그 활동한 데를 가려면은 배를 타고 독일에서 들어가지고 폴란드를 거쳐서 가지 않고 쭉 들어가지고 저쪽에 러시아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독일어를 안 쓰는 땅에 그 사람 붙여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은 우리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죠. 우리는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주장하죠. 그 광개토왕비가 안주에 있는데 그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또 일본은 다른 얘기하고 또 중국도 다른 얘기하죠. 주사해요. 근데 아무도 근데 지금 그 땅이 러시아 땅이라고 해서 칸트를 러시아 사람이라고 아무도 안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뭐였냐면은 그 마을 산책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풀어가실 때는 그 판단력 비판을 사셔가지고 한번 옆에 놓고서는 한번 붙여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어딘가 막 찾잖아요. 그 윌리를 찾아가보다 더 어려워요. 찾아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른바 순수 파인아트라고 하는 것이 미학과의 불가분한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미적 판단할 수 있는 대상. 예전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대상이 오브제가 있으면은 그 오브제는 우리 이 동아시아에서 보면 청동으로 만든 그 거울 있잖아요. 그건 보면은 어때요? 실용적인 기능성도 있지만 박물관에서 보면 아름답기도 엄청 아름답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또 뭐예요? 어떤 문화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 뭐라 그럴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 샤만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도구들처럼 그런 거잖아요. 칼 이게 뭐 샤만들이 사용할 때 칼이 실제 뭘 베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적인 차원들이 있어요. 이런 게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오브제가.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칸트라는 사람을 비롯한 일군의 그 이른바 미학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유용한 것, 쓸모 있는 것 없는 전혀 다른 대상이 있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두고 책을 막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아프긴 한데 우리는 그래 이러고 가죠. 근데 그럴 때 속으로 어때요? 그걸 거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진짜 오랜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들어보면서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 이러죠. 되게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렇게 나타났던 파인아트가 순수 미술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순수 미술은 대개의 경우 요즘은 또 뭐라고 스튜디오 아트라는 말로 분류이 됐어요. 그 스튜디오 아트가 뭐예요? 작업실이죠, 작업실. 근데 저도 재밌어요. 우리가 작업실 하면은 분명히 하나인데 예전에 우리들은 아뜰리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아뜰리에 하는데 안 웃는 사람은 하고 이제 웃는 사람하고 이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뜰리에는 어떤 세대냐면은 이른바 세계의 그 이른바 그 미술이라고 하는 그 주도권을 프랑스 파리가 장악하고 있을 때의 그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미술이에요. 거기에서 정의되는 게 미술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몇 단계를 거쳐서 이게 문화 전파론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가 전파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뭐 하고 있어요? 공공미술을 전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작가가 작업하는 위에 거죠. 작업실을 부르는 거고. 근데 주도권이 이 서유럽에서 북미로 넘어갔어요. 저 북미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뭐예요? 언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틀리에로는 와! 이러죠. 그러면 그때는 스튜디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 시대가 이제 그 스튜디오의 시대가 작업실의 또 시대.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비싸서 이 근처에 작업실이 없지만 이쪽에 이제 뭐 학교 다니고 이제 수능 놀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이 웬만한 건물의 지하는 전부 다 작가들의 작업실이었어요. 쌌어요. 정말 쌌어요. 근데 지금은 어딨어 비쌌어. 수집해야 돼. 지금은 수집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파인 아트, 순수 미술을 하고 맥을 같이 하는 작업실 미술.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이 작업실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요즘은 사람이라는 말보다 또 영어 쓰는 거 좋아하죠. 갤러리 이런 거 좋아하죠. 그리고 그냥 갤러리 이래야지 그 영어에서는 그냥 카미셜 갤러리 상업화라 부르거든요. 또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요. 그 갤러리에 계신 분들. 그 갤러리 그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어지는
미술이 파인아트이고 파인아트의 작품은 어디서? 카미셜 갤러리에서 전시가 되었죠. 이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게 이 삼각체제를 순수미술이 뭐야? 순수미술은 작업실에서 작가가 열심히 고민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만들어 놓으면 뭐해? 그거 상업화하면서 전시를 하지. 왜?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해? 그거 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지네끼리 아는 사람 몇 명이서만 보잖아. 그게 미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미술이 그런 메커니즘하고는 다른 어떤 다른 걸 한번 인베이션을 할 수는 없을까?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서유럽에서 미학에 의해서 미학과 손잡고 인베이션 발명되어진 게 파인아트 순수미술이에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막강하게 유지해온 게 혼자 안 되잖아요. 손잡고 손에 손잡고 그 생산에 나오는 그 순수미술이라는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생산물을 내놓고 보여주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죠. 이 체제를, 이 개념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과 시스템이 권력, 이 권력, 삼각체제하고 다른 미술을 인벤션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공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공공미술이라는 게 인벤션 되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원을 그리는데 점을 짚고 이렇게 막 그려나가는 방식도 있지만, 그러면 형태가 드러나면 형태는 뭐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게 주위를 그리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도 하죠. 지금 우리들이 걸어온 길은 전자이기보다 점을 짚고 그것을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했으니 공공미술이란 말이죠. 1번 뭐 2번 뭐가 아니라 우리는 공공미술이라는 게 좀 떠오르는 게 지금 1시간 넘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공공미술이라는 게 인벤션 되는 게. 그런데 이제 어디든지 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공격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공공미술이 인벤션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순수미술 진영에서 공격을 가하죠. 그게 미술이냐? 그러면 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대안적인 것을 사유로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른바 순수미술이라고 하는 그 권력, 그 체계와는 다른 미술을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새로워, 너희들은 낡고 오래된 것이야 라고 하는 좀 과격한 단어들이 나타나죠. 그럼 이 둘이 사실은 이상한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공공미술 진영에서는 일부지만 다는 아닌데, 공공미술 진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순수미술 쪽에 순수미술 니네는 미학이 니네들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들어준 거잖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공공미술은 따로 무언가를 해나갈 거야 하는 게 이제
충고를 해요. 여러 가지. 근데 지금까지 뭘 얘기하지만 새롭다는 얘기는 자기네가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걸 뭘 보여준 건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뭐냐면은 그 문화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약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어요. 정권별로. 뭐냐면은 어느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 문화 정책을 수행하잖아요. 문화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거기에서 공공미술에 대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작업들을 했어요. 그 이전에도 몇 차례.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가 잠깐 예를 들어놨는데 안슈 카푸어라는 인도계 영국 작가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몇 차례 보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 아주 스타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시카고에다가 구름문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거울처럼 주변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반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스튜디오에서 작업해서 카미셜 갤러리에서 작품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작업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이른바 이제 그 콩이라고 하는 미인이라고 하는 콩알 있잖아요. 콩알처럼 생기는 반사체예요. 그게 어디 안에 놓여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놓고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게 파인아트냐 폴리아트냐 이거 놓고서는 쌈질하는 게 전혀 무의미해지죠. 이 한 방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노션이라고 관념이라고 하는 게 파인아트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 퍼블리가트와 파인아트라고 하는 이 노션 자체가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어떤 현실에서 나타날 때는 그걸 마주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노션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맞지가 않아.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노션을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궁금해야 하고 그 궁금함은 뭘로 해결하고 싶어요? 생각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통해서 관념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앉아가지고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또 지금 잘 이해는 못하는데 하여튼 나에게 주어진 무슨 현대미술과 무슨 공공미술 그런 얘기들 어쨌든 간에 그런 해결을 보고 싶어요. 그 작업을 진행해 보자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보자는 게 맥락에서 제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쭉 보면은 읽어보시면 내용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쪽 아래 보면은 공공미술의 작품보다 많은 관중을 위하여 기획되고 그들의 관심을 매우 강하는 곳에 달려간다. 공공미술은 교과, 기념 혹은 여운과 같은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다. 그리고 공공미술의 메시지는 일반적인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이게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없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나면서 이제 내가 처음에 따라가지고 이 얘기 딱 듣고 나서 이 얘기를 딱 읽어주었으면은 여러분들이 딱 2시간을 들을 거 없이 이 문장 하면은 공공미술 뭔지 다 알았죠? 자, 우리가 재밌는 얘기 하다가 끝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공공미술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공공미술을 논의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우리 논의들이 없었다. 단순하게 공공미술이 뭐 교환 목적으로 하는데 이해, 대중의 이해를 뭐 도와야 된다, 뭐 어디 장소나 어째 이 얘기는 없어서는 틀린 말도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공공미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깊고도 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들을 이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를 내세운 거예요. 뭐냐면 일상의 이야기인데 아까 내가 일상이라고 하는 걸 되게 일상에서의 미적 체험들 그것은 뭐예요? 꼭 예술 작품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 그리고 일상에서의 체험을 통한 그 미적 체험이 어떨 때는 그 예술 작품을 이상으로 더 나간다는 거죠. 그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인간의 자기 삶에 대한 그 목적, 의미 그런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술 작품이 주는 것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떤 예술 작품이 갤러리에서 미술관에서만 이룩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상에서 만나는 오브제 대상과의 미적 체험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역할을 공공미술 작품이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직업적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칸트가 갑자기 추격해 근데 그 판단력 비판 한 번만 쓰는 것도 안 돼요. 도덕에 대해서는 또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수식이성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싶으시면 판단력 비판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내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을 보면은 장 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요. 뭐냐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잖아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체험은 소중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입견은 소중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그 순간의 체험들, 그 체험들이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여기 처음에 만난 나에 대한, 저에 대한 판단들이 일어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근데 예술 작품과의 만나는 그 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다양한 체험들 중에 하나인 거죠. 끝내는 내가 내 삶을 체험하는 거잖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미적 체험. 거기에서 어떤 작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작동은 대부분 뭘 위해서 일어나요? 육체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걸어가고 부딪히고 하다 가서 뭐야? 입에 넣고 이 체험, 이 체험이야말로 육체적인 체험이야말로 그게 바로 일상의 미학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어렵게 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의 미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걸 보고
내가 채택한 게 뭐야? 사실은 요즘 정직한 말로 하면 이거 채택 디자인 느낌이죠. 이 디자인.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미학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너무 한정적으로만 보지 마.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안경으로만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 밖을 나가서 길을 그게 다 디자인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경들. 그 풍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개념도 오래된 개념이 아니에요. 주인이 써놓은 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랜드스케이프라는 풍경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자연. 그 풍경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인간이 인벤션한 거예요. 예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듯이 예술이라는 개념을 인벤션하듯이 풍경이라는 개념도 관념도 인간이 인벤션 발명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인간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진 광경들이 나타나요. 그 광경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보러 가잖아요. 우리가 한 20명이 보는 게 다 달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풍경인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어떤 시각적인 프레임 대상, 그게 풍경입니다. 그 풍경을 가능하게 하는 게 디자인이죠. 전체가. 그런 맥락에서 당연하게 공공미술이 고려되어져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거나 작가가 그것을 제작하는 거나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연출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수용자가 하더라도 내가 그걸 그려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미학적 다원주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낱말, 미라고 하는 낱말이 다 문학법별로 달라요. 이제 그쪽 보면은 위에서 미에 관한 6가지 이름 등장하는 책이 있어요. 그 크리스틴 사프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건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의 뷰티죠. 그것은 갈망의 대상, 히브리어 야파, 이거는 백열. 그러니까 그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백열 전무하잖아요. 우리 이제 백열 전무 우리 이제 뭐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백열 전무가 어때요? 하얀면서도 빛을 내죠. 열을 내고. 그러니까 그 야파는 히브리어 야파는 백열, 개화, 어떤 것이 꽃이 피어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미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미로는 순다라는데 이거는 신성이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그 다음에 그리스 언어로는 토칼룸. 이거는 뭐예요? 이념 이상이에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미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의 세계에서는 미가 존재와 일치해요. 이념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념으로서 이 완전성이 미인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앞에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와비사비는 뭐냐면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겸손, 미완. 그 앞에랑 다르죠.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토칼로는 뭐예요? 이념 이상 이건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세계인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의 미는 뭐예요? 이완. 그래서 뭔가 살짝 비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원 소지할 때도 싹 이걸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슬쩍 나도나
던져도 보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바오족은 뭐냐면은 북아프리카, 북미의 토착 종족이죠. 여기서는 호족은 뭐냐면 건강, 조화 이런 게 아름다워요. 우리들이 공공미술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중 하나가 일상의 미학, 미적 체험을 통한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디자인들에게도 또 하나 그 맥락 속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미적 다양성에 대한 또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무조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공미술이라는 거. 그런 얘기를 뒤에는 조금 여기 5쪽부터는 그 이후에 이제 뭐 제일 마지막 한국 공공미술 새로운 이동이 들어섰다 하면서 이제 조금 요 뒤에 얘기들은 조금은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읽어보시면 다 좋을 것 같고 요 앞에 가졌던 그 의문들 있잖아요. 그 의문들에서 이른바 순수미술이라고 하는 것의 인벤션 발명과 함께 이룩되어지는 그 권력의 체계를 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공공미술이 미술을 사유화했다는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잠깐 얘기했지만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던 콩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렇게 서로 공격만 할 입장은 아니다. 그 체계들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성찰은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일상의 미학으로서 미적 체험에 대한 우리들이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은 체험인데 그 체험의 하나로서의 미적 체험 그 얘기를 전체 체험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미적 다양성을 우리들이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쪽 이후로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어렵게 써놨어요. 그런 얘기들을 그 미학자들의 이론이라든가 미술사학자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이런 사항을 하나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하죠. 네. 우리나라의 그런 미래를 한국적인 것을 일본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 여기 와르사의 그런 경선이나 유한 이런 의미들이 포함돼서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단 말인데 이상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기도의 기도 이런 말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적은 있죠. 어디서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봤잖아요. 이 말을 누가 쓴 거냐면 한국 미학자가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이런 그 맥락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영향이 여전히 한국에도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순수라는 낱말은 제일 위험한 낱말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는 백인민족 순수 이러지 말아야 돼요. 문화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 문화는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할 건 없어요.
좋으면 우리 갖다 쓰는 거지 뭐가 아쉬워요? 우리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그리고 그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덕수궁미술관에서 전시했어요. 야나기 우네요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조선의 미는 비애의 미라고 했어요. 비애가 뭐예요? 도대체? 그 미면 비지 비애가 뭐예요? 왠지 슬픈 거야. 슬픈 거야. 그게 비애예요. 조선의 미는 비애의 미라고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영향을 많이 뭐냐면 동성제국대학의 미학과가 만들어졌어요. 일제시대에. 거기에 일본인이 2명 와서 미학과 미술사가 들어졌어요. 그때 공부한 일기가 누구냐면 고윤섭이라는 분. 이분이 어디 갔냐면 그걸 공부를 마치고서는 개성박물관에 가서 그리고 그 맥락으로 고윤섭 선생 뒤를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장 같은 최순호 선생님이 무양수전 배울림 기둥에 기대셔서 이거는 안 읽어도 다 하나씩 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전집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정말 재미없어요. 진짜 그 연구서들 있잖아요. 논문들이고 이런 거 모아놓은 거예요. 다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수필품으로 쓰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편집을 한 거예요. 그거 의미 있는 책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고유섭 선생의 맥을 이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 속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맥락의 뉘앙스들이 스며들고 있죠. 근데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괜찮아요.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2시간 지내고 나는데 이 2시간을 겪었던 이 체험을 안 했을 때랑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다면 내가 여기서 2시간 동안 터질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연구를 하는데 보기에 좀 그럴듯하게 제가 그럴듯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일본에서 온 그 이론들을 들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은 일정 부분 그럴듯하게 있잖아요. 그럼 그 영향을 안 받는다면 그럼 공부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거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웃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좀 이상해. 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거야. 가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셔야 되고. 그랬고요, 우리 선배들도. 그게 다 같이 있어요. 그걸 또 이제 후배들은 그걸 갈라서 분리해서 연구를 또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그처럼 비난하고 좀 비판받아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게 내려오고 있죠. 근데 또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최순호 선생하고는 그 계보에서 최순호 선생하고 올해가 수학 기만기 100주년이잖아요. 태어난 탄생. 수학 김한기하고는 절친이에요. 베스트 프렌드. 그래서 뉴욕에서 김한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자꾸 이 사람 꿈에 최순호 선생이 나온다고 그런 일기를 남겨요. 근데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바탕에는 조선 백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이 있어요. 두 분 다 그래서 나타나요. 실제로 언급도 하고 있고. 실제로 수학 김한기는 실제로 그리기도 많이 그렸고. 어쨌든 이게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흔적이 남아있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학자든 예술가든도 존재했고 그것이 또 그렇지 못하고 약간 또
않잖아요. 뒤에 가면 왠지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마다. 완전히 버리기도 아까워 그 말이. 근데 좀 기분은 나고, 우리 동상 맞지? 이런 마음도 있고, 좀 말이 그렇기도 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같이 이제 또 이제 질의 없으면은 오늘 강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잘 들으셨나요? 네. 그 때문에 되셨습니까? 네. 자, 다음번에도 오시는 분 계세요? 네. 한 번도 안 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차, 7번, 이번에 빼면 6번 공공주식 교육을 한 거고요. 12월 달에 2번 앞으로 주어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 공공주식 관련해서 별 일이 없습니다. 쭉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아이디어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으시면 이런 것들은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기념하게 쓰겠습니다. 공공뮤직이라는 것은 사적 미술과 촉색하는데 모든 것들을 저희는 이제 공공과 관련된 쪽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사회를 좀 더 밝고 분위기 있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작가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디어를 따로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걸 마지막까지 비밀리에 잘 가지고 있다가 혹시 나중에 그 프로젝트가 필요하면 애들이 잠깐 지원해 주셨던 아이디어 주셨던 선생님들한테 작품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 및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